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또 오늘 날카로운 이 이야기 들려주시러 나오셨죠. 네, 깊이 있는 이야기 오늘은 세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그 국회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그 조세 감면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맞습니다. 부분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올해 그 고소득자한테 가는 그 조세 감면 금액이 한 15.4조 원 정도 돼요. 뭐 15.4조 원, 뭐 굉장히 큰 금액이죠.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은 지난 정부 그러니까 19년도, 20년, 21년 때까지 그 조세 감면 그러니까 이 부자들한테 가는 이 조세 감면 액수가 한 10조 원 내외 정도였었거든요. 21년도까지는 한 10조 원은 넘지 않았었는데 22년도에 갑자기 이게 13조 원 되고 이 작년에 뭐 14조 원이 넘어가고 올해는 15.4조 원으로 10조 원이 됐던 그 조세 감면 규모가 15.4조 원으로 무려 그 50%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났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용어 정리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세 감면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경우를 뜻하는 건지 하고 그다음 고소득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소득자인지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세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 세금을 깎아주는 그 금액이 깎아준 금액, 이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깎아준 금액이 한 15.4조 원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소득자에 대한 기준은 뭐 각각 달라요. 근데 이번에 고소득자의 기준은 이 기재부가 주장하는 고소득자 기준이고요. 한 7,800만 원, 그 정도 넘는 금액을 고소득자라고 기재부가 이 통계에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경우로는 주로 우리 연말정산해 가지고 세액공제 받고 하는 거기서 그걸 뜻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그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상당수가 연봉 7,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고 그 숫자는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죠. 근데 받긴 받는데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하위 40% 근로소득자는 1원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하위 40%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도 않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는 얘기는 하위 40%를 빼고 상위 60%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위 60%라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조금 내면은 세금 감면 혜택은 조금 받는 거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아니 사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런 이제 비판 보도가 좀 나오니까 해명을 했는데 해명 내용이 딱 그거더라고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감면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재부 말이 너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혼냈어요. 그래서 왜 성적이 떨어졌냐? 아니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항변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하면은 그게 고소득자한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소득자한테 그 세금 혜택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절로 고소득자한테 세금 감면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노력은 너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예전에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이 그렇게 집중되지 않았어요.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10조 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근데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10조 원이던 것이 15.4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 거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규모가 너무 크죠. 너무 빨리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노력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적이 안 올라가도록 적극적인 거꾸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고소득자들에게만 세금 이 감면이 집중되도록 오히려 거꾸로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하는 걸 아주 열심히 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구조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필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나요?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나요?
일단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좀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 기재부가 그 변명한 거에 따라서도 이게 어떤 고소득자들의 그런 사회보험료 같은 게 올라가서 그렇다. 사회보험료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세금이 감면이 된다라는 건데, 사회보험료가 왜 올라갔냐면은 이게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고소득자들한테 세금 혜택, 세금 감면 혜택도 더 크게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기재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 급여도 많이 오르고 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세금 감면 받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세금 감면 많이 받게 되고,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다. 예.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 지출,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재정 지출 하나, 조세 지출 하나 똑같이 세금 감면이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중산 저소득층에게는 어차피 세금 감면 혜택이 없고, 중산층에게는 내 세금을 10,000원만 줄일 수 있다면 고소득층한테 뭐 10만 원 세금을 줄여도 그래도 내 세금 10,000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중산층도 내 세금 10,000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어차피 국가 재정 지출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세금을 줄이면은 누군가는 최소한 우리 후손이라도 그 줄여준 세금에 대해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세금을 10,000원 줄이고 고소득자 세금을 90,000원 줄인다. 이랬을 경우에 나도 언젠가는 메워야 되고 고소득자도 언젠가는 메워야 된다라면은 이게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이 너무 집중되는 것은 중산층에게도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이번에 기재부에서 고소득자 기준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그게 제가 요 작년에 발굴한 제 특종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22년도 기재부 홍보 자료를 보니까 고소득자한테 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었습니다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느낌적 느낌으로 이거는 아니다. 뭔가 이 깊은 속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22년도 이전에는 이 그 평균 소득의 150%가 넘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22년도에 정의를 바꿔서 150% 넘는 것이 고소득자 아니라 이 평균 소득의 200%가 넘는 사람이 고소득자라고 고소득자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킨 거죠. 범위를 축소시키니까 23년도부터 고소득자로 가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이 약간 줄었다. 뭐 0. 몇 프로 준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예상상으로는 고소득자한테 그렇게 통계 기준을 바꿔서 고소득자한테 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였는데, 결산상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 지나고 평가해 보니까 아무리 고소득자 범위를 줄여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한테로 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그래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50%하고 예. 200%하고 비교를 했는데도 예.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굉장히 줄었을 거 아니에요. 고소득자의 200%에서는. 기준을 바꿔서 고소득자의 범위를 줄였는데도 워낙 이 좁은 범위의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소득자 비중조차도 오히려 더 늘어났고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죠. 그 고소득자 또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200% 이상인 예, 사람들도 맞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소득자한테 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통계 기준을 바꾸는 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한테 가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늘어났다. 통계 기준 바꾸는 것 정도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정도로 고소득자 세금 감면이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 이 불균형 문제도 있었지만 예. 대기업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이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재벌 기업들한테 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한 6.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6.6조 원이 작년보다 한 2.2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1년 만에 2.2조 원의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대기업의 조세 감면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기업한테 혜택이 또 집중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대기업이 뭔가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R&D를 한다든지 예.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감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R&D 감면이에요. 뭐 이 설비 투자를 하거나 R&D를 했을 때 이 세금 감면 혜택을 훨씬 더 크게 늘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이 늘어난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굉장히 효율적인 집단이거든요. 그 효율적인 집단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이라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항상 투자를 해요. 세금 감면을 하든 세금 감면을 안 하든 내가 돈이 없으면은 달러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는 집단인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실익이 없다,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금 감면을 해준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효율성을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굉장히 돈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투자할 타이밍에 맞춰서 할 때는 반드시 한다, 안 할 때는 반드시 안 한다. 이런 대기업에게 이런 투자 공제를 늘렸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투자 증대 효과가 일어날지는 저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이나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정부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기업한테 더 세제 지원이 가면 효율적인 기업이 더 일을 잘할 거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도 더 늘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이게 아니 뭐 세금 감면해주면 투자도 늘고 투자 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 대정부 질의 때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 그러면은 그 낙수 효과를 아직도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덕수 총리께서는 아니다, 낙수 효과, 나는 이것을 낙수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낙수 효과를 믿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낙수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솔직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낙수 효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주장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께서도. 저는 그 발언을 못 봤는데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맞습니다. 하면은 위에다가 뭔가를 떨어뜨려주면 쭉 흘러서 아래까지 간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가는 어떤 정책을 펼치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한테도 쭉 퍼지게 된다. 그게 맞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게 낙수 이론이잖아요. 효과의 이론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서 낙수 효과가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 낙수 효과 아직까지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믿고 따르자라고 말을 했으면 저는 나름대로 솔직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대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낙수 효과가 있다라고 그럼 아직도 믿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아니다, 이건 낙수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정부도 낙수 효과가 지금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부도 낙수 자신이 효과에 없는 대해서 겁니다. 경제학계에서도 뭐 그런 게 없다는 거를 오랫동안 반증을 해왔고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토마 피케티 이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죠. 그렇지만 행동은 어쨌든 낙수 효과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그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또 계속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너무 내놓은 거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감세 정책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전에 제가 한덕수 총리를 비판했잖아요. 네네. 아니 논리적으로 낙수 효과를 말하면서 네네. 왜 낙수 효과를 부정하냐라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솔직하신 분입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이 아니고 며칠 전에 민생 토론회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약간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덕수 총리처럼 우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좀 거짓말인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대통령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은 나쁜 거고 포퓰리즘인 거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바로 좋은 것이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은 부자들의 감세를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들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벤틀리 얘기도 하고 몇 차례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맞습니다. 벤틀리 만들면은 뭐 저 여러 가난한 사람 서민들한테까지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옛날에 4, 50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깨진 지는 벌써 한 1, 20년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뭐 낙수 효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저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믿음이 있었고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는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낙수 효과는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것이 컨센서스가 돼서 우리 총리께서는 낙수 효과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셨지만 굉장히 솔직한 우리 대통령께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감세 정책 중에서 그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요즘에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에 투자를 해서 이 차익이 나면은 소득이 생기면은 이 과세를 여태까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네네네. 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게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대원칙에도 맞지 않아서 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자. 펀드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자. 그러니까 근로를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네네. 왜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안 냈던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바뀌었죠. 그게 바로 금투세라는 거고요.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되기로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 시행 시점만 좀 미뤄졌습니다. 근데 시행 시점만 미뤄졌는데 요즘에 그 대통령께서는 미루는 거 말고 아예 세금을 내게 하지 말자. 금투세를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정책인 거죠. 그것도 따지고 보자면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펼칠 수 있는 정책인데 낙수 효과는 아마도 없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 경제학자들이 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증 논문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뇌피셜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네. 근거 없이 어떤 내 느낌적 느낌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뭐 낙수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실증적인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이런 낙수 효과 노린 정책은 뇌피셜 정책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도 이것은 낙수 효과가 아니다라고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워딩, 그런 말씀은 못 하신 거잖아요. 너무 강한 비판을 너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해주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개인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제가 연말정산 해가지고 세금 돌려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기분 13월에 월급이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몇십만 원 들어오면 와 이게 뭔가 횡재한 것 같고 근데 좋아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 그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10만 원을 딱 받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당신은 10,000원 가지고 내가 90,000원 갖는다. 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10,000원만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000원은 그냥 안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래요. 근데 저는 조세 가면은 최후 통첩 게임 중에서도 특히 그 참가비가 있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이 최후 통첩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 2만 원 정도 참가비를 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10,000원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받아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안 받으면 많은 손해잖아요. 그럼. 아니요, 10,000원 손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참가비가 있는 최후 통첩 게임은 다시 새로운 게임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아니야, 나한테 10,000원 주면 나는 10,000원 안 받을 거야 하면은 또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룰 세팅을 새로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안 10,000원을 안 받아야 협상을 되는 해야죠.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새롭게 협상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조세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참가비를 내고 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참가비를 낸 최후 통첩 게임을 하는데 나한테 10,000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면은 나는 그것은 거부를 하고 새롭게 룰 세팅을 새롭게
새롭게 협상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득자인데 그렇죠. 찔끔 내가 중산층 정도인데 찔끔 어떤 이 조세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것을 덥석 받는 것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구조를 초고소득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더 많이 세금을 걷도록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분배되게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의 말씀이시죠? 지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누군가는 나나 나의 후손은 그것을 메워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그 말씀이 더 와닿는데 예. 총선 때 이렇게 선거 때 되면은 또 정당들이 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무분별하게 쉽게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런 불편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디에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돈을 걷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데요. 저는 우리 이제 다들 합리적인 유권자라면은 책임지는 정치인을 선호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공약을 한번 잘 봐야죠. 이 공약에서 우리가 이 지출 공약만 있고 세금 깎아주는 공약만 있는지 아니면은 지출 공약에다가 어떤 세금을 깎아주는 그 단 사탕은 몸에 안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세금 깎아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공약만 있는지 한번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조금 고민은 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세금을 볼 때에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내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면 예. 다른 사람들 세금 많이 깎아주든 안 깎아주든 크게 상관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예. 조금 깎아주는 것만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 그렇죠. 사람 심리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참가비가 있는 최후 통첩 게임이다. 이 참가비가 내가 2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참가하는 최후 통첩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10,000원을 주고 내가 거부하면은 10,000원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 다시 룰 세팅을 하고 새롭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게임이 바로 우리나라 이 조세제도, 재정제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나는 이 판에 들어와서 비용을 치르고 비용이라면 맞습니다. 세금을 내고 그럼요. 있는 사람인데 예.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조금 깎아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전체 판을 한번 보자. 맞습니다. 이런 말씀. 예. 공약에서는 실제로 그 공약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럼요. 예. 그렇군요. 세금 선거, 세금 유권자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쓰는 쪽이 질 것 같아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은 정치인 좀 입장에서는 되네요. 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격언이 있어요. 네. 증세 얘기를 하면 진다. 맞아요. 라는 격언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소득세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당연히 소득세라고 생각하잖아요. 소득세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존재하는 거냐면은 전쟁 때, 이 전쟁 때는 이 납세자들이 반발을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나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전쟁 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쟁 때 이게 도입된 게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 같은 그런 급변화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뭔가 증세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의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증세를 말하기 어려운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는 납세자와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재정 제도를 잘 알아야죠. 저는 전쟁 말씀하시니까 예. 지금 기후 위기가 전쟁에 못지않은 파괴적인 맞습니다. 상황인 예. 것 같거든요. 기후 위기도 그렇고 우리 고령화되는 것도 우리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최상위권인데 예. 빈곤한 노인, 어려운 노인들도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일이 다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되는 증세를 하든지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그렇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악인 것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악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는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악인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노인 계층에게 지출되는 돈의 비중이 4%도 안 되거든요. 한 3.6%, 3.5% 정도밖에 안 돼요. OECD 평균 국가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정도 노인이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태리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12%, 13% 이상을 노인에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근데 제 재밌다기보다는 가슴이 아픈 건데요. 우리가 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출을 했을 때 출생률이 높아지나요? 안 안 높아지죠. 이게 돈을 지출한다고 해서 국가가 아무리 재정 지출을 해서 출생률을 높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해서 자살률을 낮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과거에는 압도적인 세계 1위였다가 그래도 지금은 압도적인 세계 1위가 아니라 그냥 세계 1위가 됐는데 그래도 노인 자살률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던 계기가 언제였냐면은 기초연금이 도입됐었던 시점 정도예요.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니까 그래도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현재와 같이 아직까지 물론 세계 1위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좀 줄긴 줄었어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돈을 써서 출생률을 높이기는 어렵지만 돈을 쓰면 자살률은 분명히 낮아진다. 이 확실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 GDP 대비 노인 지출률이 뭐 4%가 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지출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지출을 높이려면은 무슨 돈 가지고 지출을 높입니까? 부채를 발행하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선택지는 세 개밖에 없어요. 노인 자살률을 지금처럼 놔두는 선택지, 세금을 조금 더 걷는 선택지,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하는 선택지.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것도 전쟁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기후 위기도 전쟁이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쟁. 그것도 전쟁인 거죠. 네. 기후 위기도 전쟁이고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조세 지출, 이 조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하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모두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